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운송업체 페덱스가 최근에 전 세계 이제 선적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촉발된 그런 것 때문에 야, 그럼 우리가 비용을 줄여보고 사람을 좀 줄여보자. 또 우리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연간 실적 발표를 이제 미뤘는데 결국 이게 도화선이 돼서 이제 하락을 했고 우리 또 나스닥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 소폭 조정을 받은 거니까 뭐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FOMC 회의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섹터를 공략을 하면 어려운 장에도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멋진 전략을 짜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야, 연준이 또 울트라 스텝을 단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정도 이제 인하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 이제 어떤 중요한 단기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전략을 아주 잘 짜야 돼요. 최근에 뭐 흐름을 보면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점도표나 경제 성장률, 또 앞으로 물가나 실업률에 대해서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장에서는 금리가 뭐 자이언트 스텝 정도는 인상할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게 더 중요한데 일단 성장률을 이미 낮춰놨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이제 고용이나 이런 물가 보면 여전히 물가 높다, 또 고용은 견조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발언이나 약간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달러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일단은 먼저 달러를 보면 영국이나 이제 일본이 통화 정책을 펼치는데 지난번에 달러가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22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선 조정을 받았다가 통화 정책 하기 전에.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연준이 어떤 인상을 하든지 간에 영란은행에서 뭐 금리를 뭐 한 0.5%포인트 정도 인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상대 통화 달러가 이미 반영이 됐고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거나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우리 시장에는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 이제 FOMC 회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금리 인상할 때도 보면 뭐 울트라 스텝까지 이야기 나왔지만 결국은 그보다 못 미치는 인상을 했었죠. 그리고 이벤트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살짝 움직이는 것도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경계는 하되 겁먹을 필요는 없다.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반드시 상승이 나와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운 좋게 잘 올라갔어요. 다만 저는 눌러주더라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눌러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약간 좀 눌러줬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반드시 이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여기서 추세 하락을 하게 되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로 선정을 해야 돼요. 하나는 FOMC가 끝나고 나서 이벤트 해소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것인가. 왜냐하면 다음 금리 인상은 뭐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당연히 시장의 무게추는 이제 실적으로 옮겨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근데 미국은 항상 먼저 실적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이 좋더라 해서 그런 모멘텀으로 가져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아주 나쁘게 했다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많이 가져갑니다, 실적 시즌. 그래서 지금은 FOMC 이제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이 이슈가 해소가 되고 오히려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실적 전망이 암울하긴 합니다. 페덱스를 보더라도. 그러나 안 좋아졌다,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되니까 일단은 다음 주는 아주 중요하다. 그럼 이제 다음 주는 테크니컬적으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은 21선 안착이 나와야지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왜냐하면 여기 잘 보세요. 녹색선이 60선입니다. 파란 굵은 선이 20선이에요. 20선이 60선을 데드크로스를 하게 되면 그 전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20, 60 갭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데드크로스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야, 안 좋은 크로스가 나왔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 60선을 이렇게 행보하는 60선을 데드크로스를 하게 되면 제가 수많은 사례를 분석을 해봤더니 20선이 횡보를 했을 때, 60선이 횡보를 했을 때는 20선이 한 달 전으로 해서 작게 데드크로스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20선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진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쭉쭉쭉 빠지면 어려워져요. 11,500포인트 아래로 빠지면. 다만 다음 주 월요일은 약간 밀리더라도 브레이킹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약간 상승이 소폭 나오고 FOMC 이벤트 해소가 되면 이제 올라가는 구조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로 당장은 어렵고 FOMC 회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20선에 안착해야 되니까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소폭이라도 올라가면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빠지게 되면 그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하는데 일단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나고 다음 주에 정도 소폭 상승이 나오면 좋고, 자, 우리는 미국보다는 강해요. 근데 이제 강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덜 빠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미국은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가고 우리는 덜 빠졌으니까 더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달러가 한 1,400원대까지 치솟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달러가 통제가 돼요. 환율이. 근데 다행인 게 다음 주에 영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하는데 영국이 좀 더 매파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고요. 다행인 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약간은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달러가 좀 꺾여준다면 좋고 다음 주에는 당장 이제 달러가 그렇게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는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선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미국에서 시간의 선물이 조금만 올라가 주면 우리도 눈치 보다가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이제 이런 적당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월요일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급락의 위험성보다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제 주초에 진행이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 공략하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찌울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욕심이 많아서 모든 종목들이 어떤 투자 판단을 하거나 어떤 이제 관심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올라가기를 바래요. 근데 사실은 뭐 투자라는 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이제 3시까지 일을 하고 오늘은 또 좀 빨리 깼어요. 그래서 한 7시 반에 깼는데 안성기 배우가 얼굴이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공식 석상에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지금 70인데 여러분들도 보면 정말로 어렵게 뭐 애들 뒷바라지 또는 뭐 어려운 시대를 거쳐가면서 살았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1년째 이렇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조금만 더 힘내신다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시간이 어영부영 흘러가서 이제는 우리가 좀 뭐 안 좋은 뭐 병도 걸리고 뭐 그런 시기가 돼버렸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또 이번 고비만 잘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힘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전기차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기 구독으로 보는 게 무엇이 있어요? 저는 멜론 또 이런 걸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그다음에 뭐 OTT 이쪽에서 이제 정기 결제를 한두 개씩 하는데 자, 이렇게 정기 구독 서비스는 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아니면 뭐 OTT나 여기서 발전을 해서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이라는 말을
그냥 신문 사서 읽는다. 그러니까 살구 읽을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독하면 뭔가 전기 간행물을 자꾸 사서 읽는다. 이제 이런 개념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월정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확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매달 일정 부분을 납부하게 되면 구독료를 납부하면 전기차 배터리를 빌려서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리스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나는 차만 보유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리스 업체가 이걸 보유를 하고 그래서 이걸 차주가 빌려 쓰는 방식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싼 값에 살 수 있어요. 거의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도입해서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죠. 기아차 1호를 사는데 이제 판매가가 4,530만 원입니다. 그럼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이 1,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원가의 40% 배터리 2,100만 원을 빼게 되면 실제 소비자가 부담할 것은 1,430만 원 정도면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죠. 요즘 전기차 좋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면 나도 사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하겠죠. 2030.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배터리를 내 게 아니야. 빌려 쓰는데 그러면 공짜로 빌려주겠어요? 당연히 돈을 내라고 하겠죠. 그래서 월 사용료를 납부를 한다고요. 이제 전기차 구독 로 하는데 이거 얼마만큼 낼까요? 계산을 해보니 대략 30만 원 전후로 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2,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폐배터리는 이 신배터리의 30%를 잡아줘요.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2,1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빼면 700만 원을 빼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보통 한 배터리 교체 수율을 4년으로 본다고요. 그랬을 때 한 29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차값은 3분의 1에 사지만 매월 저렇게 구독료를 내니까 조삼모사 아니냐. 아침에 사과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나 아니면 거꾸로 해주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분명히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그럼 대체 이것을 진작하지 왜 이제 들고 나왔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 원부가 있잖아요. 내 차다 이렇게 이제 증명해 주는 자동차 등록 원부가 있는데 여기에 차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한다고요. 10월 11일 날 입법 예고를 합니다. 시행은 12월 10일 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젊은이들이 친환경 차를 살 수 있고 또 좋은 친환경 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과연 어느 만큼 많고 과연 저게 실제로 타당성이 있을까? 또 거창한 어떤 정책만 나오고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이게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보죠. 중국의 닝더스타이가 이제 완충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합니다. 일명 이보고 이거죠. 근데 이건 이제 로칭을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야, 우리 자율주행 구독료 내면 뭐 완전 자율주행 뭐 형태로 제공할게. 이렇게 이제 자율주행 옵션을 매월 구독할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리고 BMW도 열선이나 핸들 여기에서 시트나 핸들 여기에 이제 열선을 월 구독료 내면 한다는 거죠. 차가 이제 좋은 것들은 고급 차는 그게 나옵니다. 근데 중저가 차들은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사실 뭐 겨울에 춥잖아요. 또 그때 뭐 핸들이나 시트에 따뜻하게 되면 좋겠죠. 근데 이걸 돈 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BMW 고객들이 열받아 가지고 항의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BMW도 그렇고 또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후륜 조향 장치 이걸 리얼 엑셀 스티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도 돈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외에서 진행이 되는 구독 서비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구독 서비스는 과연 늘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연평균 거의 63%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구독 서비스가 왜 나왔고 앞으로 성장 전망이 어떻게 되며 이쪽에서 파생돼서 우리에게 어떤 투자 전략을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조삼모사지만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우리에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시장을 안겨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조 원 정도 됩니다. 뭐 3조 원이 못 되죠. 2025년도 3조 원이니까. 근데 이게 2050년까지는 600조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은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럼 누구나 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살 수 있고 젊은이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국민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델 S를 필두로 해서 이 그동안 나왔던 전기차들이 이제 배터리 이제 교체 수요가 됐다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서 배터리가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배터리 순환 경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생산했던 것을 사용하고 또 재사용하고 뭐 또 아니면 또 재사용한 다음에 또 재활용하면서 이렇게 배터리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재사용하는 이런 순환 경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이 그 북극을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차지하기 위해서 숟가락을 얹고 뭐 그쪽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반복이 되다 보니 최근에 뭐 어때요? 뭐 폭우도 쏟아지고 또는 장기적인 가뭄도 일어나고 있죠. 자,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우리 배터리 소재에서 폐배터리를 일정 부분 사용해. 맨날 새 배터리 사용해서 하면 광물 채취한다고 자연 훼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이런 어떤 시대의 조리 때문에 기업에게는 이 폐배터리 사업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는 업종이나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이를테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캐피탈이 리스 업계 1위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끼고 독주할 걸로 보여지고 LG엔솔이나 SK온은 뒤지지 않기 위해서 롯데나 SK 렌터카에 또 뭔가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 전에 SK 렌터카가 며칠 전에 한번 피리침을 만드는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되면 ETF도 출시할 수 있겠죠. 자, 기존에는 뭐 소모품이나 아니면 비품으로 뭐 이렇게 잡혔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등록 원부상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자산을 가지고 ETF를 만들게 되면 또 그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얼마 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올해 초인가요? 좀 강하게 한번 움직였던 때가 있었죠. 그때 메타버스 ETF가 출시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었죠. 시장의 자금이 움직일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섹터를 잡아서 이제는 ETF 출시한다. 성장 전망이 밝다.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자, 근데 단점은 있어요. 그럼 이 배터리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쓰면 또 각 뭐 파우치형도 있고 원통형도 있고 뭐 한데 그게 얼마나 잔존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잔존 가치 진단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좀 좋아진다. 그래서 커지는 배터리 시장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폐배터리를 일부를 뭐 개조하거나 그래서 리유스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폐배터리에서 이거 못 쓰겠으니 그쪽에서 뭐 양극재 소재 금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추출을 해서 하는 리사이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요 방식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기술적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콕 찍어서 이 2차 전지 쪽은 다들 아니라고 합니다. 연초인가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짝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는 삼성전자 간다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시소 게임을 벌였죠.
반도체 올라가고 이제 2차 전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투자자들,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2차 전지는 끝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끝나지 않았다. 금리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금리를 많이 내고도 이자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성장이 나오는 섹터라면 분명히 2차 전지가 될 수밖에 없고 지수를 견인할 수밖에 없다. 자금이라는 것은 수익률을 향해 쫓아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분명히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 올리는 섹터가 있다는 거죠. 이 섹터가 바로 2차 전지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런 말을 한 이유는 그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저도 2차 전지 저도 이제 에코프로, 이 코스모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먼저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걸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11,000원대 제가 리포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어느새 이제 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코스모화학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냐? 결국에는 양극재, 폐배터리에서 양극재 유기금속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이 됐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개발하고 또 이 일관 시스템으로 코스모화학은 이런 쪽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고 해서 일관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이제 이 섹터가 이제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도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꼭 그 2차 전지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2차 전지는 이제 순환매가 나오죠. 어느 순간에는 양극재가 올라가고 어느 순간에는 폐배터리가 올라가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것 또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하나를 콕 찍어서 최근에도 다시 한번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 이 순간에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너무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말자 이런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욕심이 많고 저도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바로 움직이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이럴 때는 투자자들이 깡그리 잊어버려요. 싸그리 잊어버리고 항상 장대 양봉이 생기고 강하게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회자됐던 종목들이 뭐예요? 태조, 이방원.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태조, 이방원이 형성되기 전에 이제는 태양광 관련주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 조선주, 방산주, 원전 이런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미 올라가 버린 다음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지금 뭐 탄력이 둔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항상 바로 올라가고 따끈따끈한 종목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상승 초기에 조용히 있을 때 얼마 기다리지 않은 섹터에서 움직여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 지난주에는 국고초 방송이 없었어. 그 전주에 제가 바이오가 가야 시장이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학회가 진행이 되는데 뭐 HLB나 HLB 제약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좋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꼭 찍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있었는데 조용히 있을 때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시장이 열광할 때 팔아주고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만 된다.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간혹 안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하면 일시적으로 안 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그럼 다 좋을까요? 코스모화학은 이 코스피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그럼 어떤 종목이 좋을까 해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잘 올라간다고요. 근데 세비캠은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생명선을 이탈하게 되면 약간 둔화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보면 대부분 리사이클링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폐배터리에서 양극재나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재활용을 하는, 재사용을 하는 이런 쪽에 올라갔는데 이건 이제 좀 탄력이 둔화됐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정소회사가 폐배터리나 또 폐양극재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는데 이 종목은 잘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이 종목은 사실 애안이 있는 종목이요.
여러분들께 TV를 통해서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찬스가 와서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게 화재 사고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제시해드렸던 가격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오히려 또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안 좋으니 매도를 하고 오히려 여기서 재매수를 하는 게 좋다 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지금은 요만큼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새내기주들 있죠. 이런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이나 여기는 조금 더 살아있는 세비캠 요건 이제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리포팅을 이제 먼저 해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같이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인 상승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17만 원 넘어서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학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대형주들 이런 것들은 중대형주들은 좋다. 에코프로가 어느새 시총 5위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2차 전지는 저는 중장기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쓰레기가 노다지로 이 주목받는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뭐 좀 잘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냐. 역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는 추세를 타고 올라가니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21선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그때 접근할 수 있죠.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정이 되면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죠. 또 이지트로닉스는 저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한번 또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조용한 종목 중에서는 영화테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보다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잘 봐야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뭐죠? 자, 배터리가 있으면 양극재, 음극재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여기에 전해액이 있다고요. 근데 이 전해액이 액체면 여기가 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해서 이 두 개가 만나서 폭발을 일으키고 화재를 발생하죠. 근데 여기 이 배터리가 전해액이 고체이기 때문에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좀 떨어지게 되죠. 이걸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죠. 한농화성이 최근에 한번 슈팅 한번 나왔다 약간 눌러줬는데 다음 주 중반에 시장이 안정이 되면 한번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단기간점으로 얘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이수화학이 잘 올라갔죠. 저는 두 가지로 전략을 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조용한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해서 두고두고 들고 가야 되는 방법. 하나는 약간 시세가 형성이 되고 상승 초기에서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소화학 같은 경우에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개발업체로 선정이 됐죠. 근데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께 먼저 국고추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바닥권에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이제사 이수화학을 챙겨보고 저걸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바닥권에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성장 섹터들은 바닥권에서 공략하는 게 좋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락장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섹터를 스윙, 좀 길게 투자하라는 이야기죠. 상승 초기에서. 자, 그리고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을 단기 매매, 움직이는 타이밍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 트랙 전략을 가져가서 하나는 성장 섹터, 하나는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그 종목을 상승 초기에서 공략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 고성장 섹터는 뭐 에코프로나 아니면 코스모화학이나 이수화학이나 아니면 뭐 기타 요즘 뭐 배터리 관련된 세비캠이나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거래가 없는 종목들이 요즘에 최근에 강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거래가 없는 섹터들에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주고 차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떤 집단 매매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어렵고 또 이게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살 수도 없고 그냥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맛있게 생겼는데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걸 화중지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화중지병 장세다. 따라가면 한번 흔들고 물린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오히려 저들이 큰 자금이 입성을 한 다음에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자고요. 이 종목이 여기 구간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거래가 거의 전무하죠. 대부분의 그래요. 요즘에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점에서 노리더라고요. 그러니 거래가 없을 땐 사고 싶어도 많이 못 사요. 저들이 다 지고 있으니까 올리기도 쉽게 올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책은 뭐냐? 비책은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고 대세상승 정비율 초기에 있는 종목. 방책은 뭐냐? 아, 그럼 우리가 이건 살 수 없으니 오히려 저들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사는 게 좋다. 자, 일단 큰 자금이 들어가면 거래가 늡니다. 짱대 양봉이 생겨요. 누군가 많이 샀으니까. 이렇게 거래가 늘고 짱대 양봉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이걸 이제 저는 더블 히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낚시 프로 이런 거 보시면 뭐 이렇게 낚으면서 히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히트가 나오는데 두 개가 같이 나왔다. 짱대 양봉, 장대 연봉. 이렇게 되면 5일선 근처에서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하면 좋은 결과가 마련되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은 어떤 짱대 양봉이 형성이 되면 그때 바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라면 맛있게 끓여가지고 막 라면 급한 마음에 배고파서 막 먹으려고 해서 딱 그 장갑을 끼고 잡아도 어때요? 아주 뜨겁잖아요. 근데 한 몇 초만 딱 식으면 끓고 있는 양은 냄비가 몇 초만 식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맨손으로 들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더블 히트가 나오고 저들이 입성을 하면 하루 이틀 눌림목을 주고 5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면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옵니다. 저는 원래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바닥권에서 하긴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리포트를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장 안 좋을 때 한번 리포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왜냐하면 대부분 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순환매가 이번에는 이렇게 돌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 또는 여러분들이 그 수급을 잘 봐라고 하잖아요. 주식을 잘 하려면. 근데 수급선이 몇 선이에요? 60선이죠. 생명선이 몇 선입니까? 20선입니다. 수급의 생명을 불러일으켜야 주가가 탄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거래가 없는 종목은 이렇게 딱 거래가 형성되고 그 다음 날부터 공략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더블 히트가 나오고 대신 여기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상승 초기에 첫 번째, 첫사랑이 중요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첫사랑을 못 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짱대 양봉이 나오고 눌림목을 주는 종목도 이런 것들은 좋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TV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리포팅을 요날 아침에 한번 해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미래 모빌리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구독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월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테슬라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좀 하는 것을 구독 서비스를 제시해드리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하세요. 아, 상승 초기만 노리고 더블 히트가 나왔다. 짱대 양봉이 나오고 짱대 거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들어가면 무조건 한 번은 반등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요날 이제 리포팅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 전에 모트렉스나 이런 이건 이미 이제 제시를 해드렸었죠. 같이 공부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순환매 흐름상 2차 전지 쪽에서 보면 일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릴 섹터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순환매 흐름상 다음 주에 또 강하게 질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서비스 원조. 최근에 이제 제가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이야기를 했지만 원조는 최태원 회장이에요. SK가 주유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충전하려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3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현대차에다 이런 제안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원조는 최태원이다. 대신 시조세는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이미 5, 6년 전에 야, 방전 배터리 스테이션에서 반납하고 충전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2차 전지, 폐배터리나 이런 랠리 유발자는 누구냐? 푸틴이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은 푸틴 우크라이나한테 맡겨놔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맡겨두고 지금 중국에 전력을 하죠. 그래서 대중국 압박 전략을 가져간다고요. 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처럼 대만을 침공할 수 있고 또 미국인들 대부분이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자극해서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광물이나 뭐 이런 것들 사용하지 마. 그런 거 사용하면 보조금 안 줄 거야. 이게 바로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이잖아요. 대중국 압박 전략. 자, 그렇다면 미국은 뭐 전기차 많이 혜택을 받는데 한국이나 기타 나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폐배터리 관련 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 정부에서 그러면 현대차가 어려워지니 우리 또 수출 안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장 경상수지도 적자가 돼도 그래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배터리 구독 서비스나 이렇게 차량 원가를 낮춰보자. 보조금 안 주면 그만큼 원가를 낮춰놓고 이렇게 사용하면 구독 경제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지금 구독 경제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BMW나 뭐 벤츠도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하는데 중요한 구독 서비스의 핵심은 뭐냐? 바로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첨단 운전자 보드 시스템, 또 GM은 반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건 현대차도 올 하반기부터 주행보조 통합지역일을 소프트웨어하는 그런 것을 구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뭐 각종 카메라나 센서들이 많잖아요. 이걸 사람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한꺼번에 통제를 해서 알아서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독 서비스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코리아이프트가 이런 관련주잖아요. 친환경 자동차형 가열 방식 그런 관련한 캐니스트로를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이제 포르쉐에 공급을 했는데 모트렉스도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고요. 지금 시간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한 두 종목 정도가 아주 좋은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지금 앞 두 가지 섹터를 못했어요. 지금 태조 이방원이 간다고 하지만 세력들은 풍차를 돌리듯이 순환매를 돌린다. 상승 초기에 있는 거. 그래서 각종의 꽃길이 많이 있는데 지금 빈살면이 탐내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UAM이나 아니면 또 UAM 관련주들이나 또 기타 섹터가 있는데 준비된 것을 다 하지는 못했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부 전략이나 아니면 이런 중요한 섹터 부분 여기서 못했던 그런 섹터 종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하시게 잠시 후에 11시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오시면 저 얼굴이 있을 거예요. 저 얼굴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1시부터 어떤 좋은 종목들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